됩니다. 즉 확정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 기준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제25강입니다. 25강은 밑에 동그라미 7번 공동택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거기 법 21조의 4, 3항에 따른 공동택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급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몇 년? 거기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꼭 외우셔야 되겠어요. 5년입니다. 5년으로 한다. 다음은 이 경우에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장은 동그라미 2번에 나오네요. 공동택의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급 인정을 받은 자는 위 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끝나기 전에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얼마냐?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거기 유효기간은 연장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연장은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다만 이때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본이 5년, 연장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별거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신제품 성능 등급입니다. 신제품 성능 등급. 거기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기간은 즉 아까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기간이 있었죠. 누구로부터 누가 지정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이 성능 등급 인정 기간이 거기 신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정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성능 등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바닥 충격음 성능 인정 기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닥 충격음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기존에 기준이 어렵단 말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신개발품 또는 인정 규격 외 제품에 대한 성능 등급 인정 신청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떡하냐? 이때는 거기 별도 인정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성능 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제품, 신개발품이나 인정 규격 외 제품, 이걸 여기서 뭐라 표현하냐면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신제품.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별도 인정 기준을 합니다. 두 번째, 신제품 인정 절차입니다. 어떤 절차가 있냐? 첫째, 성능 등급 인정에 하는 별도의 성능 등급 인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왜? 신제품이니까. 이럴 때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이 인정기간은 성능 등급 인정 신청 받으면 신제품에 대해서 며칠 내 전문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하냐? 15일이 되겠습니다. 15일 내 전문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해야 됩니다. 15일 체크하면 됐고요. 세 번째, 성능 등급 인정기관의 장은 인정기준을 별도 인정기준이니까 이걸 갖다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일반에게 알려야 된다. 네 번째, 성능 등급 인정기관의 장은 인정기준을 국토교통부 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은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다음 전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회는 왜 필요한 겁니까? 신제품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성능 등급 인정기관의 자문위원회를 두며 전문위원회를 두며 전문위원회 구성 등등은 거기 누가 성능 등급 인정기관의장이 정한다. 이 전문위원회는 신제품을 갖다가 별도 인정기준을 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9번입니다. 동그라미 9번.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과 공업화 주택. 첫째,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거기 공동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해서 주택의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해야 된다. 즉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주택 건설할 때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을 갖다가 짓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술이 뭐냐 그런 뜻입니다. 밑에 보니까 첫째 그 기술들이 여러 가지 나오죠. 동그라미 1번 고단열, 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등등 해가지고 거기 주의하세요. 1번 끝에 친환경 자재 사용 등 그 다음 주의해야 돼요. 고에너지가 아니라 저에너지입니다.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저에너지고 그 다음에 2번은 또 뭐냐면 고효율 이런 설비 쭉 가가지고 끝에 보니까 에너지 해놓고 고효율 설비 기술입니다. 저효율이 아니라 고효율입니다. 등등해서 총 몇 가지? 5가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급화 주택입니다. 고급화 주택은 이것은 2015년도에 시험제 객관식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좀 어렵게 나온 표현입니다. 어려운 문제 속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째, 고급화 주택은 누가 인정하는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합니다. 어떤 것을 대상으로? 거기 보니까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 기준 및 생산 기준에 따라 조립 시 등 고급화 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뭐로 정한다고요? 고급화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때 유효기한이 중요한데 거기 인정 공고일부터 5년이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고급화 주택 인정의 유효기한은 고급화 주택의 인정 공고일부터 5년입니다. 꼭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건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다음 구문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하는 자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급화 주택이니까. 그 구분 봅시다. 첫째,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기술관리법 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한 주택을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도의사는 나머지 공업화 주택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인정 취소 이것이 2015년도 어렵게 나왔는데 취소입니다. 취소 3가지 꼭 아셔야 되겠는데 첫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적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다. 둘째, 인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급화 주택의 건설에 착공하지 않았다. 1년입니다. 착공은. 세 번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고급화 주택을 건설했다. 이 3가지 시험지 나왔어요. 건설 촉진,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10번째, 공동택 성능 등급 표시. 이건 종전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아주 옛날에 있을 때는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러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또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시험지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뭐가 많이 나오냐? 거기 성능 등급 종류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성능 등급 종류. 일단은 몇 세대 이상일 때 성능 등급을 표시할까? 거기 1000세대 이상 할 때입니다. 1000세대 꼭 읽어보세요. 10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을 공급하는 때는 거기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녹색 건축물 조성 시험법에 따른 다음에 공동택 성능 등급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방법으로 입자 모집 공고에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택 성능 등급 표시하는 거 대상 거기 종류입니다. 5가지.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화장실 소음, 경계 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이렇게 그 구조를 그 설명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소음은 어디 속합니까? 소음 관련 등급이죠. 이런 식으로. 또 2번 리모델링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총 몇 가지? 5가지. 그 구체적인 내용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그 대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닌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뭐 사회보장 관련 등급 그런 건 없죠. 생활환경 관련 등급 있고 환경 관련 등급 있어도 사회보장 관련 이런 거 없잖아요. 이렇게 없는 등급도 아셔야 되고요. 이 5가지 꼭 나올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환경 관련 등급 보겠습니다. 조경, 일조 확보율, 실내 공기질,
에너지 전략형 등 환경 관련 등 이런 식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 화재 소방 봅시다. 화재, 소방, 비난 안전 등 화재 소방 관련 등급 이렇게 그 공동택 성능 등급 표시할 때 그 대상 5가지 있죠. 등급 5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몇 세대 이상일 때? 1000세대 이상일 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장수명 주택 건설 기준 및 인증 제도. 이게 장수명이 뭐냐면 아마 이게 이제 그 용어를 만들 때 아주 고민했나 봐요. 오래 가는 건물입니다. 오래 가는 건물. 오래 가는 건물. 뭐 내구성 있는 건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사람식으로 장수마을 하듯이 장수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장수명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내구성이 있어서 오래 가는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는 국가적으로 그 이익이잖아요. 뭐 자재 같은 것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비용을 갖다가 절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죠. 올려주고 막 그럽니다. 보겠습니다. 첫째, 누가 장수명 주택의 기준을 갖다가 정하는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수명 주택의 기준을 갖다가 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명 주택이란 뭔가? 장수명 주택의 용어정의입니다. 장수명 주택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장수명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꼭 아시고요. 이걸 누가 인증한다고요? 누가 정한다고요? 건설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때 인증 제도는 몇 가지 등급이 있는 거 아니까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양호 등급, 일반 등급 이 4가지 장수명 주택의 등급을 매길 수가 있어요.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양호 등급, 일반 등급. 그럼 보통은 몇 등급 이상은 돼야 되느냐? 거기 동그라미 3번입니다. 사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이게 1000세대거든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는 1000세대입니다. 10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할 때는 이때는 거기 일반 등급 이상, 일반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일반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1000세대 이상 지을 때.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8번은 이제 뭐냐면은 그 인센티브 주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시마 강의할 때 좀 보면 되겠어요. 일단 기본 강의에서는 꼭 아시기를 장수명 주택의 용어 정의하시고 누가 기준을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이제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있고 1000세대 이상 할 때는 일반 등급 이상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제4장 주택의 공급과 거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보통 시험 문제 한 2문제 정도 나온다 보면 되겠어요. 보겠습니다. 첫째, 주택 공급의 원칙. 이제 분양한다는 얘기입니다. 분양이나 임대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1. 공급의 원칙입니다. 공급의 원칙 보니까 사업주 1번입니다. 공급의 원칙. 사업체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된다. 이때 사업체는 누구도 포함하느냐? 가로 열고 건축법 11조에 따라서 주상복합 짓는 사업체, 즉 주상복합 짓는 건축주,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걸 같이 짓는 건축주도 여기서 사업체로 보고 또 사용사 받은 주택을 갖다가 일괄을 양수받은 자, 이미 사용사 받아서 이걸 일괄적으로 양수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양수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분양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양수받아가지고 이제 다 지은 걸 갖다가 받아간 다음에 모두 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분양하는 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도 사업체를 포함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건설 공급하느냐? 밑에 있죠. 박스 4가지, 박스 안에 3가지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건설 공급하게 되는데 다만 거기 본문에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주택,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을 정한 바에 따라서 입주와 모집 조건을 달리 정해서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이건 뭐 특별 공급이 되겠죠. 어쨌든 보통의 경우에 건설 공급할 때 박스 안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체가 입자를 모집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승인받은 다음에 건설 공급하는 겁니다. 승인받아야 돼요. 입자 모집할 때는 승인받습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다만 기업하고 니은에 해당하는 자는 굳이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공공사업체니까. 기업이 누군데? 국가 등 네 친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특공사, 지방건설. 앞으로 이걸 따고 맨날 얘기하죠.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네 친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네 친구는 공공기관이니까 안 해도 괜찮고, 또 하나 니은, 위 네 친구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출주한 부동산 회사. 니은에 감옥 그러지 말고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되겠어요. 감옥에 해당하는 자는 바로 위에 기억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 초과해서 출자했단 말이죠.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 이 두 가지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사업체가 건설한 주택을 공급할 때, 즉 분양할 때입니다. 분양할 때는 역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자 모집의 조건, 방법, 절차, 입주금 등등등등을 적합하게 해야 된다 나오죠. 여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는데 국토교통부령이 뭐냐? 일단 3번 하고 얘기합시다. 사업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위에 2번은 사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밑에는 3번은 어떻게 한다? 역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위에는 건설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사업체가 지어서 하는 것이고, 밑에 3번에 꼭 건설뿐만 아니라 그냥 주택을 분양할 때 어떻게 하냐 하니까 거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들 제한 부분에 관해 따로 제시하고, 이게 뭐냐면 벽지, 바닥재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옵션제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금 금액이 얼마인데 얘가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막 비싸게 해가지고 분양가를 올리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3번 내용이 되어 있고, 근데 여기 나오면 여기에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국토교통부령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것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자수변화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옆에 위에 2번 마감자재 목록표. 이 마감자재 목록표는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번 이상 나왔어요. 중요합니다. 목록표 제출. 사업체가 시장 등한테 입자 모집 승인을 받을 때는, 이럴 때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규격, 성능 재질을 적은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그 다음에 그 견본주택을 찍은 이렇게 촬영한 거, 그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승인권자, 즉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견본주택이라고 나왔는데 견본주택을 뭘 얘기하는 것일까? 견본주택은 소위 말해서 모델하우스를 얘기합니다. 모델하우스 찍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그 예외가 있네요. 괄호 열고 사업체가 네 친구인 경우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입자 모집 승인 안 받잖아요. 내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친구가 제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그때 이제 견본주택보다 마감자재 목록하고 이런 걸 제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체가 공공기관 내 친구일 때는 입자 모집 승인 안 받으니까.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그건 이제 일반인한테 알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체는 주택 공급계약 체결할 때, 즉 분양계약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에게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다만 이미 알렸으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알렸길래? 다만 입자 모집 공고에 이를 표시했다 또는 인터넷에 올려놨다 이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건 정보 내용은 뭐냐?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이 바로 정보 내용입니다. 1번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동그라미 2번 공동택 발코니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는 그 정보 이런 걸 갖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괄호 3번 목록표 등의 보관. 이것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2번 이상 나왔습니다. 이거. 그 시장 등은 목록표하고 영상을 받았잖아요. 견본택 찍은 거. 이걸 몇 년 이상 보관하느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사용 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 꼭 외워놓으세요. 사용 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그리고 입자가 열람을 요구할 때는 이를 공개해야 된다. 사용 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마감자재 변경. 이거 뭐냐면 원래 목록표나 혹은 견본택을 살 때는 A회사에 1등급을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입주 예정자도 당연히 A회사에 1등급으로 했겠지 했는데 중간에 A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A회사 제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사업주는 다른 회사 걸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B회사 걸 쓴다. 근데 B회사 걸 쓴다는 핑계 대고서 등급을 갖다가 아주 하등급을 쓴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등급 이상을 써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에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할 때는 이때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 더 낮은 질은 안 돼요.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시험지 나왔어요. 같은 질 이상 이거 나왔습니다.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두 번째, 이럴 때 다른 회사가 쓸 때는 어떻게 하냐?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거기 실시할 때는 입주행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사업체가 마감자재 목록표 자재와 다른 마감자를 쓸 때는 그 사실을 입주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른 회사가 쓴다고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견본주택의 건축 기준. 이거 그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닌데 거기 1번 정도 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심화 강의할 때 봐드리겠습니다. 방갈 1번입니다. 사업체가 주택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즉 모델하우스를 지을 때 그 뜻입니다. 이때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기구는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 설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일부러 또 막 손님 끌려고 멋있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나중에 지을 때는 다른 거 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하란 말이죠.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똑같은 걸로 자주 써야 되지. 나중에는 그냥 모델하우스에는 견본주택에는 아주 그럴듯한 거 해놓고 나중에 실제 들어가면 아파트 다르면 안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동그라미 4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란 뭐냐? 사업체가 아파트 짓는다고 그래놓고 아파트나 또는 그 대지를 갖다가 남한테 팔아먹거나 저당 잡거나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누가 손해봐요? 입주하는 자, 즉 분양받은 자가, 입주 예정자가 손해보잖아요. 경매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당 잡거나 팔거나 하면 안 된다. 누굴 보호하려고?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려고. 누가 그런 행위하면 안 된다? 사업체가 그런 행위하면 안 된다. 건설회사가 그런 행위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바로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괄호 1번 제한 행위 및 제한 기간. 동그라 1번 사업 시에는 주택 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는 입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그 기간 동안 요 사이 꼭 외워놓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시기는 언제냐면 입자 모집 공고 승인 시청일입니다. 종기는 언제냐?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요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다음에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느냐? 2번 밑에 박스입니다. 2번 밑에 박스 보니까 기억, 저당, 가등기 담보 등 담보 물건을 설정하는 것.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랑 거의 비슷해요. 효력은.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것. 특별히 그냥 부동산 임차권이 아니에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세 번째 디귿, 매매 또는 증여 방법으로 처분하는 거. 아예 소유권 넘겨버리는 거. 매매는 유상계약이고 증여는 무상계약이죠. 매매는 대가 받고 넘기는 거, 증여는 대가 안 받고 넘기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행위면 안 된다. 누구 보호하려고?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려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아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이후 60일까지 안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뭘 얘기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은 뭘 얘기하냐? 거기 보니까 이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언제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요날입니다. 요날부터 60일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래는 입주 예정자 동의를 받아서 저당 같은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입주 예정자 동의 같은 거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외, 특례. 어떤 경우냐? 그 다음 페이지 위에 괄호 2번입니다. 입주자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할 때는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소위 우리가 말해서 이래서 분양대금 할 때 중도금 융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얘기합니다. 중도금 잔금 전액 융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할 때는 입주한테 손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도. 물론 은행에서는 돈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금융기관할 때. 그러니까 그때는 자손 잡아야 되겠죠. 그것이 1번, 2번입니다. 융자해 주는 거. 우리 입주할 때.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아파트, 동그라미 3번입니다. 박스 안에. 그 아파트를 지은 사업체가 완전히 망해서 없어지는 것이 낫냐? 아니면 다른 회사가 인수하는 게 낫겠는가? 건설회사가 망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가 인수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차선적으로 다른 회사가 인수하는 게 낫잖아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저당 같은 거 봐준다. 그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사업체가 파산, 합병, 분할, 등록 말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돼가지고 사업체가 병행됐다. 다른 회사한테 넘어갔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차라리 넘어가는 게 낫죠. 망해서 없어지는 것보다. 이럴 경우는 예외적으로 입자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괄호 3번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뭐냐면 이 사업체가 마음대로 남한테 저당 잡거나 팔아먹거나 그럴까 봐 하지 마시오 하고 등기부에다가 경고등을 켜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기등기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부기등기의 명시 내용 1. 대지. 대지에는 뭐라고 써놓냐?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할 때 사업체는 뭐라고 명시해야 되냐면은 그 등기부에다가 부기등기하기를 대지입니다. 이 토지는 주택법 따라 입자를 모집한 토지로서 입주행자 동의를 얻지 않고는 당해 토지에 대해서 양도 제한목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을 소유권 제한 행위를 일치할 수 없음. 이렇게 명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기등기할 때. 또 주택은 어떻게 하냐? 주택은 이 주택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소유권 모집 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행자 동의를 받지 않고는 당해 주택에 대해서 양도 제한목을 설정하거나 가압류 등등등 소유권 제한 일제행위를 할 수 없음. 이렇게 부기등기 해놓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저돈 잡으면 안 되겠구나. 돈 빌려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사업 주체에 따라서 부기등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누가 지을 때는 부기등기 안 해도 괜찮으냐? 믿을 만한 친구가 지을 때는 부기등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지을 때 안 해도 괜찮을까?
믿을 만한 사업체가 지을 때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봅시다. 부기등기 예외. 다만 사업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특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공기관이거나 또 대지가 사업체 소유가 아니다 등등 이럴 경우는 부기등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대지의 경우입니다. 대지의 경우입니다. 거기에 부기등기 안 한다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또는 소유가 아닐 때, 대지가 사업체 소유가 아닐 때 부기등기 안 한다 할 때는 어떤 경우에 부기등기 안 하냐면 거기 박스 안에 보면 알겠지만 대지 경우입니다. 대지. 주택인 경우가 아닙니다. 주택인 경우가 아니라 대지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부기등기 안 해도 괜찮다. 누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안 해도 괜찮다. 맞습니다. 다만 혹시 그것이 대지인 경우냐 주택인 경우냐라고 굳이 물어본다면 대지인 경우에 안 해도 된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 박스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유형이 뭐냐? 부기등기 시기입니다. 이것이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즉 대지는 언제 부기등기하고 주택은 언제 부기등기할 것인가? 이것이 중개사도 많이 나왔고 우리도 많이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부기등기 시기 3번입니다. 부기등기는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시점과 동시에 하고, 물론 얘가 가로 하나 있지만 참고로 보시면 되고, 보통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시점과 동시에 하면 됩니다. 대지는 반면에 주택은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시점과 동시에 하고, 대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죄송합니다.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해야 됩니다. 꼭 외우세요. 이어서 부기등기 효력. 그럼 왜 했느냐? 이렇게 부기등기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페이지 위에 4번입니다. 이렇게 부기등기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저당 잡거나 그랬다. 그때는 너 알고 잡았지? 그 효력은 무효한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부기등기 효력 4번. 부기등기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사들이거나 지한물건을 설정하거나 뭐 저당 같은 거, 지상권 같은 거 여러 가지죠. 전세권 같은 거 이런 거.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효력을 무효로 한다. 무효입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효력이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다. 꼭 알아놓으세요. 다만 사업체가 경영부실로 입주 이행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의 두 가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거기 동의한법 가는 경우가 있었죠. 동의한법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즉 어떤 경우냐? 이럴 때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즉 그 전에 입주자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하는 거, 즉 뭐 융자받는 거, 또는 사업체가 망하게 생겨서 인수받는 거 있죠. 이런 경우 그것이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에 다 들어있어. 박스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때는 무효가 아니다. 네 번째, 주택건설대지 신탁. 이건 여러분들이 민법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심화 강의할 때 좀 해드리겠습니다. 신탁은 나중에 심화 강의할 때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 공급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격, 지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어서 거기 1번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는 뭐냐? 요거는
아까는 사업체가 만들어 저당 잡고 그래가지고 입주인자한테 손해 끼치면 안 된다 이거인데 여긴 반대로 일반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거짓으로 서류 위조해가지고 남의 통장 사가지고 남의 조합 명의로 남의 철거민 딱지 명의로 이렇게 분양받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 공급시소 교란 행위 금지가 되겠습니다. 1번 대상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즉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팔아먹거나 양수 사들이거나 또는 알선 중개하거나 양수 알선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고 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방법으로 이에 따라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걸리면 어떻게 하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법정형에 처하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법정형에 처하게 되고 그런데 아까 양도 팔거나 양수 사들이거나 알선 중개한 자 다 처벌받는데 특히 양수 봅시다. 양수 사들일 때 매매에 걸린다. 증여 걸린다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걸리는데 다만 무엇은 안 걸리냐 이게 중요합니다. 걸리지 않는 게 있다. 뭐는 안 걸린다 그게? 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한다. 상속 저당은 걸리지 아니합니다. 상속 저당은 안 걸린다. 꼭 기억하세요. 상속 저당은 안 걸린다.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어떤 지위나 증서 같은 걸 하면 안 되느냐 1번 박스입니다. 1번 주택조합 설립 등에 따라 주택공급 발생 지위 이게 조합원 지위입니다. 두 번째 주택상환사채 세 번째 입주자 저축증서 2번 관련해 가지고 주택상환사채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이거 사고 팔고 하면 안 됩니다. 명의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 안 들어가는 뭐냐 이제는 국민주택 채권이라 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정리합시다. 예, 맞습니다. 국민주택 채권이 여기 명단에 안 들어있습니다. 여기 들어있지 않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상환사채는 명단에 들어있어도 국민주택 채권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거기 2번에 주의하셔요. 만약에 거기 국민주택 채권 그럼 틀립니다. 주택상환사채가 명단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증서 3번입니다. 입주자 저축증서는 청약통장 얘기합니다. 통장 얘기합니다. 청약통장, 아파트 받는 통장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고 나의 명의로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그 밖에 기업,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금을 항해서 건물 철거 예정 지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무허가 딱지, 철거 딱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이주 딱지 같은 거 나오죠. 이주 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거, 이주 딱지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걸 갖다가 남의 명의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반 이력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거기 보니까 국토교통분양관 또는 사업체는 이걸 위반해서 누가 남의 명의로 해가지고 분양받았다는 얘기죠. 걸렸다. 그때는 국토교통분양관 또는 사업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주의하세요.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지위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의 계약은 취소.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지위는 무효입니다. 계약은 취소입니다.
주의가 취소고 계약이 무효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주의를 무효.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거기 1번에 이를 위반해가지고 증서 주의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팔아먹거나 사들인 자. 두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방부로 증서나 지위를 주택공급한 자 등등 이런 자들은 봐도 어떻게 한다? 지위는 무효시키는 것이고 부정받아 쓰인 지위는 무효시키는 것이고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취득, 부담표지위입니다. 자, 위반자가 걸렸다. 그럼 어떡하냐? 다시 뺏어갑니다. 그 아파트 뺏어가는데 뺏어갈 때는 사업체가 뺏어가는데 다만 그냥 뺏어가는 건 아니고 그 위반한 자가 돈 낸 거 있죠. 입주금 같은 거 분양된 낸 거 있죠. 그건 돌려줍니다. 이자 조금 붙여서 돌려주고 뺏어갑니다. 봅시다. 주택의 강제 취득. 사업체가 가로 1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각상각비를 공제한금을 지급할 때, 그러니까 밑에 거기 1번, 2번, 3번을 다 합쳐요. 합친 금액에서 감각상각을 빼요. 그 금액을 주면은 돌려주면 그 돌려준 날에 지급한 날에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본다. 즉 사업체가 돌려주고 명의를 갖다가 정식으로 등기를 넘겨받지 않아도 이 돈을 지급하면 그날에 주택을 취득한 걸로 봅니다. 권리가 물건이 넘어와 버립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민법에서 물권법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설사 등기를 넘겨받지 않다 하더라도 돈만 지급되면 그 주택을 취득한 걸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혹시 예를 들어서 그 위반자가 이미 등기까지 자기 앞으로 돼 있었다. 301호가. 근데 사업체가 위반자인 줄 알고 야, 너 돈 받아. 이거 돈 지급했다. 그러면 그 위반자가 301호 살고 있는 위반자는 나에게 등기 내 거니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내 거야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누구 거라고요? 사업체가 그 권리를 갖다가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넘어간단 말이죠. 이것은 등기의 성질상 등기는 추정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물권법에서 배우겠지만은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추정력밖에 없다. 반대 증거가 입증되면 뒤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가 혹시 위반자 앞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돈만 지급하면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간다? 사업체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세 번째, 퇴거 명령. 그래서 그 돈이 그 위반자한테 주거나 여기 매수인이라고 표현되는데 매수인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알 수 없거나 매수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매수인이 돈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 받으면 권리가 넘어갈 수 있고 도망다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공탁하면 됩니다. 즉 법원에다 공탁하면 실제 그 매수인 위반자가 받지 않아도 받은 걸 봅니다. 이렇게 받은 걸 보게 되면 혹은 받으면 이제 누구 거라고요? 사업체가 물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업체가 물건을 소유자로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가 있죠. 여기는 소유권에 기해서 되겠지만 세 가지. 반환 청구권, 방해 배지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있죠. 이때 방해 배제 청구권 내지 반환 청구권에 기해서 그 위반자들한테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 소위 말해서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박스는 뭐냐? 박스 네 가지는 거기 공탁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공탁할 수 있는 사유 네 가지가 있죠.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입주자 자격 제한 이렇게 한번 이 부정행위하다 걸렸단 말이죠. 이런 친구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즉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다는 말이죠.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자세하게 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5강을 끝내고요. 26강에서는 이제 전매 제한, 투기과일지구 같은 것 등등 전매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26강에서 뵙겠습니다.